이번 시간에는 그 신화하고 환경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막 지역을 통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서아시아 지역, 근데 그 지역에 그 국기에 초록색이 좀 많이 등장하죠.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주로 좀 기후가 건조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국기에 초록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왜 국기에 이렇게 많지? 하고 여쭤보면 이슬람의 성인 마호메트의 빛깔이야. 그래서 초록색은 이슬람에서는 신성한 빛깔이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마르고 건조한 지역에서 물과 나무를 뜻하는 그런 빛깔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마른 사막지대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물이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나무와 관련된 신화들이 전승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내몽골 자치구의 서부 지역에 고비 사막이 자리하고 있고 고비 사막에서 서쪽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카라우트라고 하는 고비 사막 중에서도 그 한가운데 한자어로는 흑수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완벽한 모래사막이 아니고 자갈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죠. 돌멩이 같은 게. 그래서 고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곳의 한가운데에 내몽골 자치구 어지나기라고 하는 행정구역 명칭으로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천여 년 전에 그때 존재했던 서하 왕국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불교 유적지였는데요. 지금은 그 성벽이 다 저렇게 모래먼지에 막 묻혀 있지만 서하 왕국 시절에는 아주 번성하고 은성했던 그런 불교 왕국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의 몽골족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런데 이 카라우트가 있는 이곳에, 이 흑수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대표적인 나무가 있어요. 이런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자란다고요? 예, 이곳에 바로 호양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호양이라고 부릅니다. 오랑캐오자에 버드나무 양자를 써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나무까지는 막 갈라터지고 메마른 것 같지만 그 위에 나뭇잎을 보면 우리 은행잎처럼 아주 노랗고 아름다워요. 이 호양나무 숲이 한 10월 달쯤 되면 저렇게 노랗게 물들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고비사막을 거의 한 800km, 900km, 길게는 1000km 이상 달려가야 저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기가 어려운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또 특이한 것은 나무 한 그루에 버드나무잎, 또 단풍잎, 은행나무잎 이런 세 가지 모양의 잎을 나무 한 그루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양이라고 하는 나무가 무려 3000년을 사는 나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 나무는 바로 그 어지나기 인근에 서하 왕국이 멸망할 때 그때 같이 쓰러졌다라고 여겨지는 저 호양나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썩지 않고 저러고 서 있어요. 저 호양이라고 하는 저 포퓰러도 역시 썩지 않고 3000년을 버티는 살아서 1000년, 쓰러져서 1000년, 또 썩지 않고 1000년을 버티는 그런 나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곳은 위구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모스크도 있고 그리고 그 위구르 자치구에서 또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저런 높다란 7000m 가까운 산도 있고 또 이런 파미르 고원지대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바로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남북으로 500km 정도, 그 다음에 동서로 1000km 정도 되는 이런 사막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막의 한가운데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도로를 뚫어가지고 모래폭풍이 불면 길이 다 묻혀버리니까 그 옆에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찾아내서 저기다가 저렇게 심었습니다. 그럼 저 나무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예, 저기 빨간 집이 하나 보이는데 저걸 수정방이라고 합니다. 저 집이 2km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저기서 사람이 거주하면서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짠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민물로 만들어갖고 나무에다 직접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는 물 한 방울이 엄청나게 소중한 그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이런 메마른 사막이 있는 이런 곳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무가 있는 곳. 네, 그곳이 바로 물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신화에서는 나무에서부터 민족의 시조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상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이구르 사람들의 민족의 시조는 나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녀가 빨간 머리 수건을 쓰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무시무시한 요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막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요괴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던 큰 나무가 품을 열어가지고 소녀를 숨게 해줬어요. 나무가 자기가 아픈 거를 감수하면서도 소녀를 감싸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시조가 나무에서 탄생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아이들을 감싸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마른 지역, 사막 지역에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화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광시 장족자치구라고 하는 곳에 전해지는 꽃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만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난 추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신의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신화가 등장한다고 했다면, 이 남쪽 지역은 아열대 기후니까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시 정족자치구의 어느 곳을 가든지 아름다운 꽃들이, 저 부겐베리아인데 그곳에서는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삼각화라고 합니다. 저런 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꽃에 대한 신화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족 지역의 꽃밭의 신화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신화적 공간이 있습니다. 꽃산이죠. 한자로는 화산이라고 썼지만 우리말로 풀면 꽃산이에요. 근데 거기 꽃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 꽃의 여신이 꽃밭에 꽃을 길러서 그걸 인간 세상에 가져다 주면 아이가 되어서 태어난다는 그런 신화죠. 그런데 이런 신화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있어요. 머나먼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그 꽃밭의 주인은 삼승할망이에요. 삼승할망이 서촌 꽃밭에 5가지 색깔의 꽃을 키워서 그걸 인간 세상에 가져다 주면 아이가 돼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우리 제주도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신화가 전승될까요? 네, 이게 이 두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남부 해안지대를 따라서 이 꽃의 여신에 대한 신화가 타이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화적 모티브가 이 꽃이 많은 지역에 널리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득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환무지에 거대한 꽃 한 송이가 생겨납니다. 여신이 숨을 내쉬면 그게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신이 땅을 만들 때 땅을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네모진 땅을 만들었는데 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신이 고민을 했죠. 이 땅을 어떻게 크기를 줄이지? 그래서 여신이 땅의 가장자리를 바느질을 해가지고 실을 잡아당겼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튀어나온 것은 산이 되고 쑥 들어간 것은 협곡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크기가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우자라고 하는 이 여신이 원래 장족 사람들의 창세 여신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신이 창세 여신의 신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여신이 자신의 본래 신격을 잃어버리고 남성 배우자의 아내가 되는 이런 이야기는 전 세계 신화 어디에나 나옵니다. 이 여신이 나중에 꽃의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꽃밭에다가 2가지 색깔의 꽃을 키웁니다. 빨간 꽃을 갖다 주면 여자아이가 되어서 태어나고 하얀 꽃을 가져다 주면 남자아이가 되어서 태어난답니다. 그 꽃이 지상에서 탄생한 아이들이 서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서로 사귀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남편, 아내는 이미 여신이 천상의 꽃밭에서 짝을 지어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장족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장족 사람들의 성지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시조신화가 서려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여신의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 동굴 안에 꽃에서 탄생하는 거인 여신의 모습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상의 꽃밭에 자신의 영혼의 꽃을 갖고 있고 나중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태어날 시간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의 여신이 아기의 침대머리를 지켜주고 영혼의 꽃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례를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기를 업는 띠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업는 띠 한가운데에다가 저렇게 꽃을 가득 수놓으면 아이가 꽃의 여신의 가호 덕분에 꽃의 여신이 보살펴줘서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꽃과 열매를 맺어서 다른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고 스스로 떨어져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는 꽃나무, 그 자체가 너그러운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이를 점지해주는 꽃의 여신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화는 각 민족이 거주하는 자연환경하고 깊은 관련성을 갖습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은 대부분 환경이 매우 좋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민족의 생존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환경과의 공존이었어요. 소수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자연환경하고 공존하는 지혜로운 삶을 영위해 왔던 것입니다. 네, 지금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수민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존재했던 또 많은 민족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땅에 살고 있는 한족이라고 하는 다수민족과의 끊임없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갈등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소수로서의 그들이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이 환경이 그나마 괜찮은 지금의 중원지역 이런 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원지대나 산악지대나 사막이나 이런 땅으로 밀려나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의 신화, 그리고 아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정족 사람들의 꽃의 신화를 통해서 환경과 신화가 갖고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어떤 신화를 전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